여러분께서는 지금 경제학자 곽수중이 보는 새로운 시사,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9대 대선 미리 보기 아젠다센터 이상일 대표, 칸타퍼블릭 이양훈 본부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 대선 미리 보기와 관련해서 많은 질문을 보내주셔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여쭤보고 또 전문가분들에게 내용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기장을 다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선 후보들의 일기장. 자, 문재인 대 안철수 양자 구도 성큼이라는 주제로 4부 계속해서 대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역시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 경선에서 74.5% 압도적 1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철수 후보는 자강론을 유지하면서 문재인 대 나다. 한번 찍어주이소 이런 이야기까지 하던데 얼마나 자신이 붙었으면 사투리를 막 쓸까요? 많이 변했어요, 그죠? 예, 화법이나 그 음색도 좀 변한 것 같습니다. 과거에 좀 이렇게 좀 약간 어린아이 같은 느낌을 주는 음성 아니냐 그랬는데, 최근에 지역 순회 경선하면서 연설하는 모습 보면은 목소리의 톤이나 코치를 좀 받나요? 예, 아무래도 그런 부분도 연습을 좀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난데없이 지금 이제 대선에 이타이어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의 송영길 문재인 캠프스 총괄본부장이 이제 안철수 전 대표 쪽을 향해서 그쪽은 이제 보조 타이어다. 국민의당 보조 타이어다. 이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는 원래 결국 이제 정권 교체는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서 주력은 민주당이고 결국 이제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같은 편이면서 조금 이렇게 예비로 있는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가 세게 받아쳤죠. 문재인 전 대표는 펑크난 타이어다. 펑크가 났으면 이제 타이어 교체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또 안철수 전 대표는 직접 본인 입으로 폐타이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어 논쟁이 세게 벌어졌는데요. 이게 지금 이제 이 구도 문제가 이제 좀 더 관심을 갖게 될 텐데 결국은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은 문재인 대세론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여론에서 지금 유지가 되어 왔고 경선에서도 그런 부분이 드러나고 있지만 또 그만큼 아주 안정적인 대세론까지 가지 못한다는 얘기는 문재인 전 대표에게 쏠리지 않는 민심 이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각 당 경선이 끝나고 나면 어딘가 이제 누군가 그럼 대항마를 찾아서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동안은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그 민주당 내 경선 주자인 안희정 지사에게 쏠렸던 기대나 호감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만약에 경선 구도수 다 끝나고 났을 때 보수가 그리고 이제 크게 힘을 받지 못하면서 두 개의 정당이 있는데 한국당과 바른정당 주자들이 뭔가 어떤 이제 기대감 적어도 문재인에 대항할 만한 어떤 득표력 이런 기대감을 불러일으키지 못했을 때 그럼 그 어떤 대안으로서의 아마 안철수 이 부분이 상당히 주목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구도가 물론 그렇다고 해서 1대1 구도가 되거나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의 여론 흐름 이제 각 당의 주자들 다 넣은 다자구도 속에서 보는 여론과 본선 구도를 좀 이렇게 간추려 놓고 그렇게 상정했을 때 여론은 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안철수 전 대표 쪽이 기대하는 바대로 좀 더 지지율의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양훈 본부장. 예, 본인이 예언한 대로 가고 있다. 그걸 자기가 찾아보니. 본인이 예언한 겁니까? 아니면 뒤에 누가 전략을 보는 사람이 예언한 겁니까? 글쎄요. 어쨌든 본인이 1월 4일 날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후보가 비문 연대가 형성이 돼서 단일 후보가 되든 안 되든.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2위 후보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이유가 계속되는 이유가 다자대결 구도에서 이제 각 당의 후보들이 좀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데 유력한 후보들을 넣은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문재인 대세론 속에서도 문재인 후보가 50%를 넘는 결과를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다른 대안들을 원하는 국민들이 많다 이런 여론들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겠죠. 우리 이양훈 본부장은 이렇게 말씀하실 때 가만히 들어보면 상당히 이렇게 이 신선합법으로 말씀을 많이 하세요. 탁 찍어 말씀 안 하시고 아무래도 여유가 있어서 그러신 것 같기도 하고 아까 우리 타이어 이야기를 할 때 사실은 이 타이어 이야기가 이상일 대표 이야기를 우리 이양훈 본부장이 광주의 어떤 선거 경선 결과에 대한 논평이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래요. 이 정치인들이 좀 말장난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때가 어느 때고 경제적으로 얼마나 위기의 시기인데 이 경제 해법을 어떻게 펴겠다, 헤쳐나가겠다 이런 거 가지고 이야기해도 좀 부족할 판에
이렇게 뭐 보조 타이어, 폐 타이어, 펑크난 타이어 이런 걸 가지고 내 말 잘했다, 뭐 나도 한 방 질렀다. 이거는 대선의 후보가 저는 해야 될 이야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지금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 오늘 문재인 전 대표, 안철수 전 대표 양자 대결이 오차 범위 내에 박빙이다. 이런 조사를 지금 인용을 하면서 이게 국민의 민심이다. 보라.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두 분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일단 뭐 지금 이게 그 발표된 여론조사는 네. 그 조원 CNI라는 여론조사 기관과 쿠키뉴스가 한 조사입니다. 그래서 네. 25일부터 27일까지 성인 남녀 1,026명을 대상으로 한 ARS 여론조사라고 하는데 응답률은 네. 3.4%고 거기에서 문재인 대 안철수만 네. 나온다면 이란 질문을 넣었습니다. 네. 그 결과가 문재인 44%, 안철수 40.5%라는 거였는데요. 네. 일단은 좀 가정 자체가 물론 뭐 여론을 측정하기 위해서 다양한 가정법을 쓸 수는 있지만 네. 이 뭐 지금 벌써 이제 5당의 후보가 선출이 됐는데 1대1 구도를 상정해서 묻는 것이 지금 이제 뭐 타당한가라는 질문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상황에 그렇게 넣었을 때 결국 이게 만약에 이 여론조사가 정확하다면 이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은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지지가 40%로 문재인과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을 지지하는 여론과 문재인을 지지하지 않는 여론이 비슷하게 형성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아니냐. 그 얘기는 이제 국민들 특히 중도층이나 뭐 이런 쪽에서 좀 인정할 만한 후보를 대입했을 때는 아마 어떤 식으로 넣어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결국 이제 안철수 전 대표의 자력 지지층 지지율이 뭐 그만큼의 크기고 그게 국민의 민심이라는 것보다는 이제 문재인 대세론 문재인 뭐 비문재인론 이런 부분들이 여론이 좀 충돌하는 선이 크게 적어도 한 50대 50선에서 좀 갈려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정도는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양훈 본부장. 예, 뭐 전화 면접 조사 방식에 비해서 이 조사 결과의 정교성은 좀 뭐 덜할 수는 있겠지만 제 생각도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대선 구도가 되면 그 결국에는 뭐 양자를 가정한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현실성이 있든 없든 간에 그러면 이제 되게 말해온 게 40대 40이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20%가 부동이다. 어떻게 결정하냐에 따라서 뭐 당락이 바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이상일 대표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게 이제 문재인 대표를 싫어하는 원하지 않는 국민들도 상당수 있다라는 얘기를 뭐 하는 거죠. 이게 오차 범위 내냐 아니냐라는 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네네. 자, 방금 이상일 대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조원 CNI 그다음에 쿠키뉴스가 공동으로 여론조사한 것 같고요. 양자 대결을 가상했을 때 문재인 대표 44%, 안철수 40.5%, 그리고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 성인 남녀 1,026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ARS 여론조사 유선전화 49%, 휴대전화 51%, RDD 방식으로 응답률이 이게 참 기가 막히네요. 3.4%입니다. 이건 제가 볼 땐 자 나중에 설명드리고요. 표본오차 95%로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또 자세한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시면 중앙선거 여론조사 12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셔도 됩니다. 자, 보통 이 응답률 3.4%라고 하는 것은 통계학적 의미에서 결코 유의미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의미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언론에서 낸다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좀 경계해야 된다. 이런 거는 아예 발표조차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뜻에 지금 청취자 한 분이 이런 글을 보내셨어요. 0717번님. 여론조사 발표가 나라 망친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다음에 5721번님. 야당 지지자인데요. 아직 후보 정하지 못했습니다. 비문 반문 요즘 여기저기 말이 많이 들리는데 그 실체는 뭐고 가르는 기준이 뭔지요. 보수 언론의 분열 프레임은 아닌지 두 전문가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답해 주시죠. 비문 반문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떤 유권자의 정서나 이런 것들을 좀 너무 단순화해서 보는 게 아니냐라는 부분은 사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게 어떤 언론의 프레임이라기보다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한 이제 이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앞두고 있고 1위를 달린 후보가 있습니다. 이 후보를 좋아하거나 적어도 용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다른 사람이 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나 아니면 아주 싫어하거나 이런 어떤 정서들이 표출되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여론조사 속에서 저희가 읽어낼 수 있고 읽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표현하다 보니까 뭐 비문, 반문 이런 표현을 쓰는 거지 이게 어떤 뭐 개인적으로 싫어해서 실제로 왜냐하면 이제 여론조사상에서 만약에 뭐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상승해서 정권 교체 여론에 걸맞는 그럼 60-70%를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뭐 압도적으로 물론 일부 싫어하는 분도 있겠지만 압도적으로 뭐 갈 수 있는데 이런 흐름들이 나오지 않고 있는 걸 현상을 우리가 해석하는 말로 쓰는 거지. 어떤 프레임 구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양훈 본부장 뭐 하실 말씀? 뭐 1등 후보에 대한 견제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언론이 됐든 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표를 좋아하지 않는 지지자들, 유권자들의 의견이 됐든 1등 후보에 대한 견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양훈 본부장 또 짧게 말씀하시네요. 자, 두 번째 여론조사 결과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STI 미디어 오늘 조사에서 양자 대결을 가상. 그러니까 이제 두 여론조사 전문가분들이 말씀해 주신 내용은 질문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답이 상당히 바뀔 수가 있는 게 설문조사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 설문조사 결과가 의미가 있으려면 전체 표본, 그러니까 물어보는 표본들 가운데서 응답하는 율이 적어도 한 20% 가까이 이상은 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가 좀 유의미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아무래도 응답률이 높을수록 좋습니다. 그렇죠. 좋은데 이제 요 ARS라는 게 자동응답 전화를 받고 버튼을 누르는 조사에서는 이제 응답자가 내가 응답하기로 마음을 먹고 버튼을 눌러야지 응답이 성사가 되는데요. 그만큼 정치적으로 관심이 많은 분이겠죠. 그러다 보면 이게 응답률이 이제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고 그런 분들이 약간 좀 조사의 정확도에 좀 의문을 갖게 하는 건 사실입니다. 자, 이 조사 결과가 문재인 48%, 안철수 42%, 3월 28일 현재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RDD 자동 응답 방식,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은 7.9%. 역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셔도 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 여론조사의 어떤 응답률이 이렇게 낮은 상황에서는 두 분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여론조사가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비문, 반문, 청취자분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비문, 반문이라는 게 어떤 개인적인 어떤 호감, 비호감 이거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1등, 그러니까 1강 구도를 달리고 있는 한 사람에 대항하는 또 다른 하나의 정책, 정치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룹들의 대결 구도 뭐 이걸 간단하게 표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양훈 본부장. 고개만 끄덕끄덕거리지 마시고. 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또 드려야 될 거는 안 전 대표 중심으로 해서 비문연대가 구축될 수 있는가. 이게 그러니까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비문 진영이 만들어질 것인가. 이게 답일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안 전 대표든 어떤 특정인을 이야기할 게 아니고 먼저 문재인 대표에 대항해서 양자 구도로 갈 경우에 대항마를 누구를 내세울까에 대한 그 누구의 후보들은 누가 있는가 이걸 한번 이야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뭐 일단은 지금 이제 현재 죄송합니다. 정당 구도 속에서 봐야 되는데 뭐 지금 경선 흐름대로 간다면 국민의당 이제 안철수 전 대표 후보 선출이 좀 이렇게 보이고요. 뭐 이기고 있고, 그다음 바른정당은 이미 후보 선출했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대통령 선거 후보가 됐고, 그렇죠. 자유한국당은 이제 아직 뭐 그 중간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유추해보기 좀 어렵습니다만 그동안 여론조사상으로 본다면 지금 4명의 그 경선 후보 중에서 홍준표 지사가 앞서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가 있고요. 만약 비문연대라고 했을 때, 만약 이것이 성사돼서 1대1 구도가 되려면 이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후보가 어떤 식으로 합의를 해서 후보를 한 명으로 압축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됐을 때 이제 결과적으로 1대1 구도라는 것이 뭐 형성되고 거기서 누가 뽑힐지 모르더라도 그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간단치 않다라는 거죠. 단순하게 문재인에 대항하기 위해서 세 당이 합쳐서 하나의 후보를 한 명으로 압축한다. 이 자체가 갖고 있는 문제들은 뭐냐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성향 자체가 너무 다릅니다. 이질적으로. 한국당의 강한 보수 성향 세력 또 국민의당의 호남 기반과 어떤 태동 자체가 진보 성향 야권에 뿌리를 두고 있는 정당 또 뭐 바른정당은 중간에 좀 중간적 위치에 있습니다만 이 셋이 통합을 하기에는 그 정당 자체의 이질성 그다음에 지지 기반의 어떤 그 차이 이런 것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명분을 세우기가 쉽지가 않고요. 또 하나는 뭐 각 정당 입장에서 대통령 선거를 임하는데 만약에 단일화에 합의를 해서 내가 이기면 좋지만 후보를 못 내고 졌을 때는 사실 대선에서 아무 후보를 못 내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그 문제 극복하는 방법으로 아마 박지원 대표가 지금 한 말이 있죠. 그 3단계 뭐 연정 샐러드 연정론이라는 말을 썼는데 샐러드 볼. 이게 이제 아마 어떤 여러 가지 구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 얘기한 부분은 각 당의 후보가 선출되고 나면 일종의 연합 정권에 대한 합의를 하고 집권하게 되면은 사실상 정권을 뭐 서로 나누어서 운영하자 이런 합의를 해놓고 그걸 가지고 그 틀 속에서
어떤 이제 연대 단일화를 모색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예. 이게 이제 물론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예. 과연 이제 그런 각 당의 그 복잡한 정치적인 속내 그리고 이해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의 충돌을 다 극복하고 예. 또 명분이 사실 그렇게 과연 이제 문재인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럼 그렇게까지 서로 다른 집단들이 모여서 하나가 돼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극복하면서 갈 수 있을까 저는 조금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박지원 대표의 말을 좀 꼬아서 해석을 하면 예. 각 정당들이 이념이나 지향성이 다른 문제뿐만 아니라 예. 후보 단일화를 해서 우리가 얻을 게 뭐겠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뭔가를 나눠 가진다라는 약속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한 얘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거의 전제는 안철수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된다는 전제가 있겠죠. 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양자 대결 구도를 무리하게 물어오지만 그게 다 항상 안철수 후보가 중심에 있는데 과연 반대로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에서 안철수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됐을 때 어떤 그 실익이 있겠는가. 이게 대통령 선거만 끝낼 게 아니라 정당은 지속될 필요가 있고 또 내년에 또 지방선거도 있고 한데 그런 고민들 때문에 그렇게 생각보다 국민의당이나 안철수 후보가 원하는 만큼 단일화가 이렇게 쉽게 되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정당 이외에 김종인 전 대표의 움직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움직임들은 있습니다만 이 현실적인 문제도 항상 그 고민을 하는 게 정치 세력들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두 가지를 두 분께 여쭙고 싶은데요. 한 가지는 사실 그 민주당 경선도 그렇지만 국민의당 경선을 놓고 보면 호남 경선에서는 흥행하는 것 같던 경선이 부울경으로 부산, 울산, 경남으로 가면서 1시 현재까지 약 1,400명가량 투표를 마친 상태에서 5시간이 지난 때까지 만표를 통과할 때까지 여러 가지 이제 투표도 이렇게 격려를 하고 하는 과정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흥행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라는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당은 좀 마케팅을 하고 싶지만 광주를 빼고는 그렇게 흥행스럽지 않은 경선이 있을 수 있고 앞으로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아까 손영길 후보가 손영길 의원이 보조 타이어 이야기가 아마 그런 말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민주당보다 먼저 했잖아요. 네. 그래서 언론 스스로도 그랬고 언론에서도 대박이다 이랬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도 안 해본 완전 국민 경선제이기 때문에 쪽박을 찰까 두려웠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왔죠. 한 9만 명 정도가 왔는데 그 9만 명이라는 숫자 가지고 대박이라고 얘기를 했다가 그게 하루짜리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민주당 호남 경선은 그 문재인 후보가 얻은 표만 해도 14만 표인가요? 14만 표인가 더 많았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단 2배가 됐기 때문에 호남의 현역 의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국민의당으로서 호남이 그 정도 나오는 게 과연 이게 그 확대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좀 듭니다. 어쨌든 그거는 자기 진영에서는 그만큼 광고를 또 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안희정 지사가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가운데 안희정 지사가 연대 이야기를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하는 분이란 말입니다.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연대가 가능할까라고 말씀하셨지만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안희정 지사 같은 분들은 연대가 불가피하다. 왜냐하면 앞으로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 된다면 119석밖에 안 된다. 오늘 한 분이 탈당하셨으니까. 그러면 이게 거대 야당이 아니라 여소야대가 되기 때문에 전국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 어쨌든 누가 당선이 되든 연정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렇게 각을 세워놓으면 애각을 둔각으로 만드는 데는 상당히 좀 고통이 따르지 않겠는가. 또 앞으로 우리나라에 난제한 4월 달에 지금 대우조선 해양 문제가 있죠. 8월 달에 또 채권단 문제 있죠. 또 어떻게 방위비 분담 문제도 있죠. 중국의 사드 문제 계속 나오죠. 이 난제들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의 문제는 연정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사실 상식적일 겁니다. 근데 이렇게 대선 전에 각 당에서 이렇게 너무 예각을 세워놓으면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는 연정이 불가피하다라고 보는 시각도 많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정치권 구도 속에서 어느 당이 집권을 하든 실질적으로 독자적으로 국정을 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은 되지 않습니다.
가장 큰 많은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집권한다 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120석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예. 그렇다 그러면 이제 연정은 불가피하다라는 구도를 놓고 그 이후에 대한 무죄까지 같이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마치 이게 이제 좀 구분해서 봐야 된다. 안희정 지사가 말한 거는 집권 이후의 연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선거를 위한 연대가 아니라 네. 그런 것들을 열어놓고 가야 된다는 주장이 사실은 많은 이제 지금 이 탄핵 여론이나 뭐 예. 정권 교체 여론이 이렇게 빗발치면서 야권 내에서 많이 비판받았죠. 예. 지지층에서 비판받고 이게 원칙 없이 그랬죠. 그렇게 뭐 손을 잡을 수 있느냐 예. 뭐 이런 사태를 초래한 어떤 장본인들하고 어떻게 손을 잡느냐라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명분상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을 거부했을 때 이 예. 국정 운영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 죄송합니다. 담배를 많이 피우셨어요? 요즘 좀 많이 스트레스를 받으셔가지고 담배를 좀 많이 피시는 모양이구나.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염두에 두고 아마 이 선거를 치러야지만 뭐 선거 끝나면 누가 당선되든 바로 국정 운영 시작을 해야 되는데 뭐 굉장히 그 강하게 상대를 적으로 내지는 뭐 악으로 규정하는 이런 정도까지 갔을 때 과연 그 이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참 걱정스러운 사실입니다. 네. 뭐 선거 과정에서 상대방에 대한 뭐 경쟁을 하다 보면 뭐 감정이 생길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어느 선을 넘지 않는 정도에서 이제 해야 될 거고 이제 사실 연정은 집권 이후뿐만이 아니라 사실 선거 과정에서도 중요하긴 하죠. 심지어 그 뭐 대세라고 하는 민주당에서도 만약에 문재인 후보가 됐을 경우에 또 좀 불안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당연히 될 거다 뭐 이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선거 과정에서도 필요하지만 결국 이제 선거 끝나고 나서 누가 집권을 하든지 간에 어떤 식의 연정은 필요하겠죠. 근데 이제 이게 뭐 논란이 있겠죠. 이제 대연정이냐 뭐 소연정이냐 뭐 누구하고까지 연정을 할 거냐 뭐 이런 논란은 있겠지만 어쨌든 뭐 국회의 구조상 뭐 누군가랑 손을 잡을 수밖에 없겠죠. 자, 이제 뭐 정치적 이야기. 지금 청취자분 한 분 중에서 6443번님 정치는 마약과 같습니다. 일들 열심히 합시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정치하기 그만하고. 뭐 좋으신 말씀이고요. 지금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 보전 조건에 대해서 잠깐 좀 소개해 주십시오. 선거는 누구 돈으로 하는 겁니까? 이게 개인 돈으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선거 어떻게 치르죠? 사실상 지금 우리나라는 선거 공영제라 그래가지고 선거 비용의 대부분을 이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니까 국민이 낸 세금으로 선거를 지원한다. 일단 선거 비용 자체는 이제 각 후보가 조달을 해서 선거합니다만 국회의원 선거도 마찬가지죠. 끝나고 나서 뭐 일정 이제 득표율 이상인 후보에게는 뭐 선거 비용을 보전해 줍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상 이제 선거 비용 자체가 드린 돈만큼 되돌려 받는데 이 되돌려 받는 게 이제 예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군소 후보 난립의 뭐 차원인 것 같긴 한데요. 그 후보가 득표율이 이제 15%가 넘으면 전액을 다 보전해준다, 뭐 돌려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10에서 10%의 득표를 하면 절반을 주고 10%도 득표를 하지 못하면 뭐 보전액이 없습니다. 근데 뭐 이것도 이제 하나의 단일화의 뭐 조건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돈이 뭐 득표율이 너무 낮을 텐데. 그렇군요. 그 많은 비용을 어떻게 할 건가, 뭐 이런 거. 이용훈 본부장이 그나마 길게 이야기한 부분이 이 돈 관련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19대 대선 미리 보기 아젠다센터 이상일 대표, 칸타퍼블릭의 이양훈 본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오늘 방송 YTN 라디오 곽수정의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나 예스 어플리케이션 통해 다시 듣기 가능하십니다. 팟캐스트나 팟빵에서 곽수종 이렇게 검색창에 치시면 손쉽게 또 열어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뷰 내용은 홈페이지와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을 통해 확인하시고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이은지, 작가 홍기, 김은진, 기술감독 신동희, 김성희, 진행의 곽수종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